저는 36세 여성이고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정말 어이없는 사연이 있어서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도망가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저는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자랐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절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돈을 모았어요. 남들이 놀 때도 연애할 때도 저는 오직 일만 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헬스장을 차렸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운영하다 보니 회원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10년쯤 지나니까 헬스장 2개가 됐고 상가 건물도 하나 매입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헬스장 3개와 상가 건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 정도면 나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특히 제 과거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며 정말 대단하다. 존경한다고 말해줬을 때 마음이 확 기울었죠. 결혼 전에 시부모님도 배웠는데 그때는 정말 좋은 분들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라니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결혼 후부터였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였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사업하니까 여유 있지 않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요. 갈비도 최고급으로 선물도 비싼 걸로. 처음엔 시댁에서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 좋게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3살 어린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집도 없고 직장도 불안정한데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가 안쓰러우신지 날마다 우리 딸 결혼 준비가 걱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명의 그 날은 지난달 추석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갈비 열근, 전복, 각종 선물을 잔뜩 들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와서.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대화가 들렸죠. 엄마, 나 진짜 걱정돼. 집 잔금이 아직 5천만 원이나 남았어. 괜찮다. 괜찮아. 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돼. 그런데 언니가 빌려줄까? 빌려달라고? 아니야. 그냥 상가 하나 팔라고 하면 되지. 어차피 며느리 혼자 그 많은 걸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그건 뭐가 그것도야? 시누이 결혼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가 번 돈이 다 우리 집안 돈이야. 더군다나 그 사람 부모도 없지 않아? 우리가 친정 역할도 해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맞아, 엄마. 언니는 어차피 오빠 월급도 있으니까 상가 하나 정도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 내일 자연스럽게 말해볼게. 며느리가 먼저 자청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더 좋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상가를. 그것도 시누이 결혼 잔금을 위해 팔라고요? 제가 번 돈이 시댁 돈이라고요? 부모가 없으니까 친정 역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제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다니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린 시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부하던 기억, 새벽 5시부터 헬스장 문을 열어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 상가를 사기 위해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모른 척했어요. 화장실 다녀와서도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시어머니 추석 준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했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열이 있나?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화장실 다녀오느라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어요.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 시누이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집 잔금이 좀 부족해.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일부러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 정도 많이 부족하지? 5천만 원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사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언니 상가가 몇 개 있다면서? 하나만 팔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대놓고 제 상가를 팔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었어요. 그래. 어차피 너도 상가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그리고 신우이도 우리 딸이잖아.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며느리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친정 부모 역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맞아요,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갚을게요. 갚는다고요? 5천만 원을 언제 갚겠다는 건지, 그것도 직장도 제대로 없는 주제의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갑자기 상가를 팔기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네가 벌어들이는 돈이 다 우리 집안을 위한 거 아니야?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데 신우이 결혼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게요, 언니. 오빠 월급도 있으니까 언니는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급해요. 저는 그때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폭발하면 남편한테도 미안할 것 같아서 일단 참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 이런 건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신우이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신우이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언니 혼자 그 많은 상가를 다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 정도 팔고 편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신우이 말이 맞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좀 양보하는 것도 필요해. 제가 뭘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어떨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남편마저도 제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니요. 당신은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 알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라고 해도 되는 거야? 남편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미안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생각해 봤어? 시간이 얼마 없어. 라고 재촉하셨어요. 신우이는 아예 대놓고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나 진짜 급해. 계약 날짜가 다음 주인데 아직 잔금 준비 안 됐어. 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파혼할 수도 있어. 파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드디어 신우이 결혼 계약 당일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오늘 계약인데 너 안 와? 시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헬스장 일이 있어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신우이 계약 날인데. 그럼 신우이가 알아서 하겠죠. 뭐라고?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시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상가를 팔 생각은 없어요. 뭐라고? 제 상가는 제가 15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일군 거예요. 그걸 신우이 결혼 자금으로 쓸 수는 없어요.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번 돈이 시댁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제 돈은 제가 쓸 곳을 정하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지금 정말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 추석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나누신 대화 다 들었어요. 뭘 들었다고? 제가 부모가 없으니까 친정 역할을 해준다면서 제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그 대화요. 제가 번 돈이 시댁 돈이라고 하신 그 말씀도요. 저나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 제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제 전 재산을 시댁에 헌납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 그리고 신우이한테도 전해주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결혼이라면 미루는 게 맞다고요. 다른 사람 재산 당태로 하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간 전화 저편에서 엄마라는 신우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나중에 남편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요. 언니 때문에 엄마가 라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니 내가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너무했구나라고 사과했어요. 시누이 결혼은 결국 연기됐어요. 잔금을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남자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집안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면서 아예 파혼을 통보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3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셨어요. 시누이는 저한테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원망의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익십했어요. 지금은 시댁과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남편도 당분간은 서로 거리를 두자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더 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헬스장으로 찾아왔어요. 그것도 시누이와 함께요. 저는 그때 회원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나와. 헬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회원들이 다 쳐다보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저는 일단 회원분께 양해를 구하고 시아버지를 사무실로 모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첫마디가 가관이었어요. 야,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책임져야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시어머니가 병원비 얼마나 나왔는 줄 알아? 시누이는 파혼되어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제 재산을 탐내다가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요? 시누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우울증 때문에 직장도 그만뒀어.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언니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며느리 주제에 시누이 결혼도 도와주지 않고.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시아버지, 제가 시누이 결혼을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네가 상가 하나만 팔아줬으면 다 해결됐을 일 아니야. 제 상가를 팔아서 시누이 결혼 자금을 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며느리가 시누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누이가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언니, 솔직히 언니는 이미 충분히 가진 거 아니야? 상가도 여러 개, 헬스장도 여러 개인데 나한테 조금 나눠줘도 되잖아. 그 상가와 헬스장은 내가 15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든 거야. 네가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자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시어머니가 쓰러진 게 누구 때문인데? 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라고 하시니까 거절한 뿐인데요. 거절?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도와주는데 거절이 어디 있어?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누이가 더욱 가관인 말을 했어요. 언니, 사실 우리가 변호사랑 상담해봤어. 결혼하면서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이래. 언니가 결혼 후에 번 돈은 오빠와 공동소유니까 오빠한테 동의받으면 돼. 뭐라고? 응.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부양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변호사까지 만나서 제 재산을 가져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니요.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야. 그리고 부양 의무는 시부모님에 대한 거지. 시누이한테 집 사주는 의무 따윈 없어. 시아버지가 다시 화를 냈어요. 야, 어쨌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져야 돼. 시어머니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시누이 치료비, 그리고 파혼 위약금까지. 위약금이요? 그래, 파혼 위약금 2천만 원. 이것도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들이 무리하게 결혼을 추진하다가 생긴 문제인데 그 위약금까지 제가 물어야 한다고요? 그때 시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나 정말 죽고 싶어. 결혼도 깨지고 위약금도 내야 하고 우울증까지. 이 모든 게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모든 게 잘 됐을 거야. 언니는 가진 게 많으니까 내 심정을 모르는 거야. 시아버지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시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시누이 치료비 200만 원, 위약금 2천만 원, 총 2,700만 원. 2,700만 원이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 시누이가 회복될 때까지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야 하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 돈을 제가 왜 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자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뭘 잘못했냐고? 언니는 가진 게 많으면서 신우이 하나 도와주지 않았잖아. 오빠랑 살면서 언니 혼자 그 많은 재산을 독차지하고 독차지라고요? 제가 남편 만나기 전부터 15년 동안 혼자 읽어놓은 건데. 독차지가 무슨 소리예요? 그럼 신우이는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직장도 제대로 없으면서 남의 돈으로 집 사겠다고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시아버지가 더욱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우리 딸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정말 결혼하고 싶었으면 본인이 돈을 모아서 준비했어야죠. 저한테 의존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신우이가 더욱 울면서 소리쳤어요. 언니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그럼 절망적일 때 일을 더 열심히 하든지 결혼을 미루든지 했어야죠. 왜 저한테 상가를 팔라고 해요? 그때 시아버지가 정말 가관인 말을 했어요. 야, 너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결혼하면 남편 가족이 네 가족이야. 가족이면 더욱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가족인가요? 신우이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나 정말 힘들어. 치료비라도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언니 때문인데.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본인이 무리한 결혼을 추진한 결과예요.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증에 걸린 건 본인 문제죠. 시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셨는지 책상을 쾅 치면서 소리쳤어요. 야,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신우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다고요? 저는 제가 15년 동안 흘린 피와 땀으로 만든 재산을 지키려는 것 뿐이에요. 그러자 신우이가 더욱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언니, 내가 정말 죽으면 그때서야 후회할 거야. 내가 죽으면 언니 양심에 평생 짐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본인 선택의 결과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시아버지도 거기에 편승했어요. 그래, 네가 책임져야 해. 우리 딸이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그럼 시아버지가 상가 하나 사서 신우이한테 주세요. 왜 꼭 제 거를 팔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진 걸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제 발밑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언니, 제발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좀 도와줘. 저는 그걸 막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우리 집안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미 원수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일과 제 재산을 지킬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사무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시아버지와 신우이는 그제야 나갔지만 나가면서도 계속 저를 원망하는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헬스장 회원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이라 정말 창피했지만 저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 일을 얘기하니 남편도 이제야 완전히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너무했다. 미안해.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정도 평온했어요. 시댁에서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고 남편도 제 편에서 당분간 가족들과 연락을 끊자고 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어요. 헬스장 회원들이 하나둘씩 탈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원래 회원들 이탈은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회원분이 탈퇴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사장님이 시댁 식구들을 너무 박대한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그때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회원분께 자세히 물어보니 신우이가 우리 헬스장 근처 카페와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영이 시어머니를 화병으로 쓰러뜨렸다 신우이의 결혼을 고의로 망쳤다. 돈이 많으면서도 가족을 돕지 않는 냉혈한이다.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고 박대한다. 신우이가 SNS에 올린 게시글들도 모두 캡처했죠. 신우이 SNS 게시글 내용은 이러했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도 안 내주고 저는 우울증 치료비도 없어서 약도 못 사 먹고 있어요.
언니는 상가 여러 개, 헬스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호동에서 헬스장 3개 운영하는 한영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돈만 밝히고 가족 정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돈 주면서 운동할 필요 없죠? 저는 변호사 선임부터 했어요. 변호사님이 보시더니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죠. 허위사실 유포로도 고발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계산해 주신 손해액이 무려 8천만 원이었어요. 탈퇴한 회원들의 월 회비, 신규 회원 감소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합산한 금액이었죠. 신우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허위사실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요. 그런데 신우이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언니가 법까지 동원해서 나를 괴롭힌다면서 더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공판에서 신우이는 언니가 정말로 우리를 박대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두 번째 공판에서는 신우이 측에서 가족 간의 일을 과장해서 법정까지 끌고 왔다고 변명했지만 판사님은 허위사실 유포는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하셨어요. 신우이는 판결 후에도 언니가 너무하다면서 불복했지만 시아버지가 이제 그만하자고 말렸다고 해요.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판결문과 사과문이 공개되면서 진실이 알려졌어요. 탈퇴했던 회원들이 다시 돌아왔고 오히려 부당한 공격에도 당당하게 맞선 사장님이라며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났어요. 신우이는 결국 손해배상금을 분할로 납부하게 됐고 그 돈으로 저는 4번째 헬스장을 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신우이 때문에 사업이 더 커진 셈이죠. 남편과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남편이 완전히 제 편에서 시댁을 설득해줬거든요. 시댁과는 여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남편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지금도 분할 납부를 하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 40개월 동안요. 그 돈 받을 때마다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나 싶지만 이게 신우이가 선택한 결과니까 어쩔 수 없죠. 가끔 시장에서 신우이와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당당하게 저를 원망하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피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제 명예와 사업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헬스장 4개와 상가 2개를 운영하며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